네,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대전 녹색환경지원센터 윤현명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표자와 토론자 이외의 분들은 음소거를 설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포럼의 취지와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대전 지역의 산학연민관 각계의 탄소 중립 순환경제 정책 비전과 미래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탄소 중립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자 2021년부터 탄소 중립 관련 혁설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탄소 중립 미래 기술 포럼을 3회 개최하였고 시민사회와 함께한 탄소 중립 워킹그룹은 4회를 추진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업의 탄소 중립과 ESG 대응이라는 주제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순환 경제에 보다 더 중점을 두어 대전 탄소 중립 순환 경제 포럼으로 행사명을 바꿨으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순환 경제 전환을 위한 포장재 플라스틱 순환이라는 주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2021년도에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된 것은 코로나 확산 예방 목적이 컸었는데요. 탄소 중립이라는 취지에도 부응하기 위해 계속하여 되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고 연사분들과 패널분들께 드리는 포럼 자료도 파일 형태로 제공을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윤철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고 첫 번째 주제 발표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제주사무소의 노우영 소장님께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 운영 현황 및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탄소 중립 순환 경제 연계를 통한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연구원의 김고은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주제 발표를 들으신 후에 잠시 쉬었다가 세 분의 토론자분들과 함께 종합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은 종합 토론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이제부터 행사의 주최자이시고 저장을 맡아주시는 장윤철 센터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곧바로 인사 말씀 먼저 해주세요, 센터장. 예,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대학교 장용철 교수라고 합니다. 대전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먼저 우리 시작하기 앞서서 한 25분 정도 지금 줌에 화상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여러분 반갑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요즘 장마로 피해라든가 여러 제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들이 좀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보니까 굉장히 지금 어제 미국 뉴스를 보니까 거의 한 40도, 42, 3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을 미국 같은 경우는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각종 여러 또 홍수라든가 또 여러 기후 관련된 여러 재우 그 재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마 올해 유례 없이 사상 유례 없이 장마가 원래는 한 7월 한 15일, 20일 경에는 끝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는 장마를 겪고 있고 이제 뭐 거의 아열대 기후에 와 있는 거 아닌가, 기후가 변화된 거 아닌가 그렇게 전문가들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더운 여름 건강히 잘 지내시고 오늘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탄소 중립 포럼 이렇게 해서 2021년부터 저희 센터가 대전시에서 와 함께 해서 오늘이 아마 10번째인 것 같아요. 오늘 10번째인 것 같은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아까 우리 윤 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 중립과 순환 경제 포럼으로 해서 올해 아마 3차례 정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서 포장재하고 플라스틱 분야 쪽에 탄소 중립과 순환 경제에 대한 포럼을 갖게 됐습니다. 바쁘신데 우리 제주도의 우리 노우영 소장님
그 제주도에서 그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관련돼서 활약하고 계신데 이제 제주도하고 또 세종의 여러 가지 국내 이런 자원순환 보증금 제도 관련돼서 좋은 발제와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서울연구원의 김고은 박사님, 우리 탄소 중립하고 순환 경제 이런 부분에 특별히 서울시의 사례를 우리가 대전에서 많이 학습하고 배우고 싶어서 특별히 초청을 좀 드렸습니다. 발표 자료 가지고 슬라이드가 50개에서 좀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쉽게 우리 그 학부생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면, 거의 석박사 수준의 그 주제 발표에서 조금 우리 그 참여하는 분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핵심 위주로 또 말씀해 주시고, 김고은 박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해 두 분의 또 주제 발표 듣고 저희가 이제 종합 토론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하튼 반갑습니다. 네. 네, 센터님 감사합니다. 노영 소장님, 화면 공유해 주시고,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아니, 국장님, 저기, 화면은 좀 파일 보내드린 파일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보증관리센터 제주사무소의 노호영입니다. 장효철 교수님, 고생 많으시고요. 의미 있는 포럼에 이렇게 저희 보증금 제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일회용품 보증금제 운영 현안 및 향후 과제라고 했고요.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되는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입니다. 그런데 세종과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어서 제도 소개하고 현황, 그다음에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정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서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크게는 일회용컵에 보증금을 부과하고 이 컵을 결과적으로 반환하며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당초 입법 취지는 일회용컵을 사용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고요. 대상 사업장의 현재 수익량에 따라서 커피, 음료 등 하는 전국의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가맹점이나 직영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6월 10일 시행이었다가 여러 이유로 인해서 시행이 한번 12월까지 연기됐고요. 그 이후에는 전국 시행이 아니라 제주도와 세종 지역을 먼저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증금 제도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회용품 보증 금액은 3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300원을 정할 때는 일회용법의 폐수율에 미치는 영향, 또 소비자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불 의사를 좀 물어봤고요. 물리스트 같은 설문조사를 몇 차례 시행했습니다. 또 현재 커피 음료 판매점에서 텀블러를 가져오면 할인해주는 금액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강 300원에서 500원 사이였습니다.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저희가 300원으로 정했고요. 이 제도는 법에 따라서 지정된 대상 사업자들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규제와 조금 다른 것이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포함해서 제품을 샀는데 그 매장에 가서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했을 때 매장에 돌려주지 않으면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현장 조사를 해서 매장에 있는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별도 지침에 따라서 신고자에게는 과태료의 10분의 1, 또 최고 5만 원까지 신고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제의 어떤 이행성을 담보하기 위한 별도의 신고 보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업으로 가맹 등록한 사업자 중에서 전국에 100개 이상의 사업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이는 것은 해당하는 업으로 신고를 한 매장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직영 사업자를
스타벅스 같은 콜바스 같은 지정 사업자를 얘기하고요. 3호는 환경부 장관이 또 인정하는 사업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시가 된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약 67개 브랜드가 포함되어 있고요. 제주와 세종에는 제주가 약 500개, 세종에는 200개 매장이 그게 규제 대상입니다. 이 보증금 표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많은 논란도 있었고 많은 조사 연구를 통해서 적절한 대안을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현재는 우선 PP 라벨에 보시는 것과 같은 바코드, 또 적외선 미변조 방지 장치, 무관 식별 장치 등을 포함한 라벨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말씀드릴 텐데요. 표준 용기와 비표준 용기를 구분하고 해당 브랜드를 표시한 바코드를 오른쪽에 그립처럼 컵에 세로로 부착해서 대상 컵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증금 제도를 설계하면서 목적은 고품질의 재활용을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소지컵과 종이컵의 표준 용기를 규정을 정했는데요. 표준 용기로 좀 일원화를 하고 싶어서 표준 용기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플라스틱컵 같은 경우는 재질을 투명 페트로 단위화했고요. 종이컵은 BKT라고 해서 재활용성에 가장 우수한 표백된 플라스틱 펄프지 재질을 일원화했습니다. 그리고 합성수지컵은 페트 표면에 재활용성을 위해서 인쇄를 전면 분지했고요. 종이는 캔오카 정도를 거쳐서 재활용이 이상했도록 컵의 표면 쪽의 15% 이하까지만, 미만까지만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덮개나 뚜껑, 수율 등은 여러분들 많이 드셔봤을 텐데 응차 같은, 팔공티 같은 쉐이킹을 하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플라스틱 컵 위에 접착제를 발라서 비닐을 덮어놨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도 재활용 때문에 이 실링을 벗겼을 때 완전하게 분리가 되면 표준 용기를 보겠다. 이런 식의 표준 용기 규정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리 지원금과 연계가 되는데요. 이 보증금 대상 사업자, 즉 매장의 점주나 지정 사업자들은 이 라벨이 붙은 컵을 판매할 때마다 이 컵의 횟수 선별 보관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제적인 유인을 통해서 표준 용기로 일원하기 위해서 표준 용기의 경우에는 개당 4원, 비표준 용기의 경우에는 개당 10원씩의 처리 지원금을 매장으로부터 받아서 수지분말이나 재활용 과정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시행 규칙에 구체적인 내용의 준수 사항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대상 사업자, 지금 커피 음료 판매점의 매장인데요. 첫 번째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보증금 대상 제품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영수증에 제품 가격 3,000원, 보증금 300원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과 처리지원금은 센터에 납부를 해야 되고요. 또 판매처에 관계없이 모두 보증금을 환불해 줘야 되는데 몇 가지 경우는 저희가 매장 대표자들이나 이해관계된 협의를 통해서 예외를 좀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번 같은 경우 한 사람이 하루에 30개를 초과해서 반환하는 경우는 초과분에 한해서는 반환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매장에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빈용기 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2등 20병까지만 반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커피컵이기 때문에 내용물이 남아있는 경우도 좀 있어서 현재도 매장과 소비자들 사이에 좀 갈등이 있는데요. 어쨌든 법상으로는 내용물이 남아있거나 구성물을 포함해서 반환하면 매장에서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 같은 경우가 조금 시장의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당초에 매장들은 선도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일부 브랜드만 하니까 자기네 브랜드 컵만 받아주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환경부가 이 부분 예고 기간 동안에 받아서 수정을 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투썸 플레이스에서 A라는 매장에서 사면 B라는 다른 투썸 플레이스에서만 컵을 반환하는 것이 현재는 가능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교차 반환이라고 저희 표현하는데, 교차 반환 매장을 좀 확대하려고 해서 현재는 약 3분의 1 정도의 매장은 타 브랜드 컵으로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장은 소비자로부터 받은 컵을 종이와 플라스틱 정도로 구분 보관하고요. 이렇게 보관한 컵은 수직운반 사업자에게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직운반 사업자나 재활용 사업자도 소비자나 매장이 수고롭고 번거롭게 모아놓은 컵을 적절하게 수직운반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 등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컵 보증금을 하기 전에 이 일회용 컵은 폐기물 부담금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폐기물 부담금이 컵 제조사가 아니라 컵을 사용하는 본사 본부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가 연간 수억 원 정도의 폐기물 부담금을 내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폐기물 부담금이 상당히 적고, 그 다음에 그 양에 따라 부담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제도가 되면서 보증금을 이행하기 때문에 보증금 대상 브랜드들은 다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련 법령 사항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증금 제도가 운영되는 사항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왼쪽 제일 밑에서부터 보시면 보증금 대상 사업자, 즉 가맹 매장입니다. 매장은 아까 보여드렸던 보증금 표시 라벨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그 라벨을 붙여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합니다. 소비자는 그 음료를 마시고 나서 현금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고요. 그 앱을 통해서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장은 소비자에게 현금 300원을 돌려주고 시스템상에 현금 반환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소비자가 앱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 실시간으로 저희 코스모 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컵이 중복 반환된 컵인지 바코드가 유효한지를 확인해서 앱상으로 보증금이 반환이 됩니다. 이렇게 반환된 컵들은 매장 혹은 의밀시기 등 같은 공공 반환체 보관이 되고요. 이것을 수직운반 업체가 수집해서 재활용 업체로 넘겨주게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매 단계에서는 매장에서는 이 보증금 표시 라벨을 우선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음료의 양이나 종류들을 판단을 해서 종이컵 라벨 1000개, 플라스틱 컵 라벨 2000개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구매 신청 수량만큼 보증금 300원씩, 처리지원금 표준 용기의 경우에 4원, 비표준 용기의 경우에 10원, 표시라벨 비용 6,900원을 납부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는 시행하면서 매장의 금융비용 발생을 조금 완화해주기 위해서 보증금 300원은 8주 후에 풀납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리지원금을 납부하게 되면 조폐공사에서 해당 라벨을 제작을 해서 택배로 매장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장에서는 그 라벨을 컵에 붙인 이후에 제품 가격의 보증금 300원을 포함해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각의 판매량은 저희 지급관리 시스템으로 매장에서 실시간으로 저희에게 전송됩니다. 반환 절차입니다. 1번 소비자가 이제 컵을 반환하는 경우는 중간에 2번을 보고 이제 앱 반환 또는 현금 반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앱을 통해서 반환하는 경우에 다시 3번처럼 소비자 앱 및 반환 코드 고유 코드 정보를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4번과 같이 보증금 지급 명령이 시스템에 가서 저희 주거려 드리는 신한은행에서 소비자용 앱으로 자동 이체가 되고요. 현금 반환의 경우에는 4번과 같이 바로 매장에서 현금 반환을 해주고요. 그 정산금은 다음날 저희가 매장 사업자에게 다음날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환하는 단계인데요. 반환은 매장에서는 판매자용 앱 혹은 간이 레시피 또 포스를 이용해서 직접 반환 처리가 다 가능하도록 시스템 작업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편에 보시면 판매자용 앱이라는 것은 핸드폰이나 태블릿 PC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저희가 개발해서 제공해 주고 있고요. 앱을 실행시키고
왼쪽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소비자용 앱의 바코드 확인, 그다음에 반환하려고 하는 컵을 확인하면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위의 수기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폰에 보시는 것처럼 해당 기기에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소비자용 앱을 켜서 확인시키고 반환할 컵을 확인하면 반환 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매장에 관한 시설들을 계속해서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편 왼쪽에는 커피 자판기처럼 생긴 무인의 주기가 있고요. 현재 세종에 하나, 제주도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계속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컵 보증금제를 처음 하다 보니까 기술 개발이 조금 늦어져서 양산에 지금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반환 수집소라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상주를 합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반환하는 경우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현금 반환도 가능하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단위의 수기는 매장에 있는 단위의 수기가 동일한 형태인데요. 단위의 수기도 지금 시행 초기에는 매장 외에 지금 많이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소비자용 앱은 아마 세종이나 제주에도 사용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구글이나 아이폰 쪽에서 자원순환 보증금으로 검색을 하면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치한 화면인데요. 맨 왼쪽 거는 초기 화면입니다. 노용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 바코드가 우리가 흔히 어디 가서 할인 받을 때나 보여주는 개인들 보유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뉴를 누르면 두 번째 그림은 그 현 위치, 사용자의 현 위치를 중심으로 보증금 대상 매장이 어디 있는지, 매장의 반환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화면은 그동안 제가 반환한 실적인데요. 현재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보증금을 얼마큼 반환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렇게 이제 앱 속에 적립된 보증금을 제가 원하는 시기에 제가 등록한 계좌로 이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환된 컵은 수직 운반이 되는데요. 매장이 왼쪽 그림처럼 재질별로 분리 보관을 해놓으면 수직 운반 사업자가 매장에 가서 직접 수직 운반을 해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처럼 수직 운반 사업자는 지금 현재는 중간 재활용 업자를 지정해 놨습니다. 세종이 한 군데, 제주에 한 군데에서 해당 중간 선별 압축장에 인계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잘 모아진 컵을 부품질로 재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재활용 사업자를 지금 5군데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컵 같은 경우에는 공정을 말씀드리면 투입하고 분쇄해서 세척한 후에 현재 플레이크까지 지금 생산을 했고요. 저희가 플라스틱컵 약 5톤을 플레이크 형태로 만들어 놓고 8월 초에 이제 헬릿을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이컵은 투입해서 해리 과정을 거친 후에 공단을 생산하고 화장지 등을 생산할 수 있는데 지난주에 쌍용 CNB에서 종이컵 4.10톤을 투입해서 화장지 30롤 약 6천 세트를 생산을 했습니다. 다음 현재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약 500개 매장이 있고요. 세종에는 205개 매장이 있는데 일회용컵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컵으로 전환한 매장이 제주도에는 합쳐서 약 140여 개 정도 있습니다.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 적용을 받는 것은 약 550개 정도 되고요. 시행 초기에 여러 사정들이 있어서 제도를 보이콧하겠다라고 했던 매장들이 꽤 있었는데요. 현재는 제주도에 약 378개 이상 매장 중에 360개 정도가 제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매장 브랜드별 매장 순인데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횟수 체계 현황입니다. 그래서 매장에 저희가 단위의 수기를 제주에 316개에서 111개를 지원을 했고요.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교차 반환이 가능하다는 매장이 제주가 125개 정도 있습니다. 매장의 반환처는 센터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주에 약 100여 개, 세종에 60개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수지 분반 체계를 보면 제주의 2개 사업자, 세종의 2개 사업자가 컵을 수지 분반하고요. 제주와 세종의 각각 한 개씩 중간 압축장에서 선별로 압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횟수와 제한을 끊어냅니다. 반환량 현황이 일평균 반환량이 12월 2주 초기에는 약 2,600개에서 최근에는 약 25,000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반환율은 13%에서 약 52% 증가를 했고요. 그 밑에 보시는 표처럼 반환량 및 반환율이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30%대에서 좀 허들이 있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참여 매장이 좀 늘어나고 제주도가 의지를 가지고 이제 좀 많이 움직이니까 저희랑 같이 그러다 보니 제주도 쪽에서 반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현재는 50%에서 60% 사이에 반환율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에도 썼지만 반환율은 판매량 대비 컵이 회수된 양으로 나눈 것인데요. 판매량이 아직 100%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일부 몇 개 브랜드가 아직 실시간으로 주는 판매량이 안 오기 때문에 실제보다는 반환율이 부당하게 추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이가 10% 20%는 아니고요. 2, 3%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율은 참고로 가지고 있습니다. 반환 형태는 현재는 앱을 통한 반환이 약 90% 가까이 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앱을 통해서 반환하고 있고요. 매장 내의 반환과 매장 외의 반환이 약 5대5 정도가 됩니다. 저희는 매장의 반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매장의 반환점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기준이고요. 그동안 약 7개월 동안 17톤 정도가 모아졌고요. 그중에서 플라스틱의 6톤가량 재활용을 했고,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고 지난주에 종이를 재활용했는데 약 4,4톤이 재활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반환량이 많아지면서 6개월 만에 처음 재활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은 재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게 이제 법에는 전국 시행으로 되어 있고 시행령에서는 보증인 대상 사업자를 지정할 뿐인데 고시에서 이제 지역을 정해버리는 아주 입법적으로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고시에서는 선도 지역, 제주와 세종 지역의 시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라고 굳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센터는 제주도와 세종에서 성과를 창출하는 데 가장 시급하고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안정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그 시행 7개월 만에 안정적인 50%대 반환율을 진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높은 숫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40년 동안 운영한 소주병, 맥주병의 보증인제도의 소비자 직접 반환율이 현재도 64%, 6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대량으로 소비하는 음식점, 술집 등에서는 거의 99.9%가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력이 보증인제도 전체 반환량을 보시면 소비자들이 직접 편의점에서 소주 음료를 구입하고 반환하는 비율이 60% 초반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인력과 보증인제도의 반환율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전체 퍼퓸 판매점은 약 3,000개에서 4,000개로 추정이 되는데 현재 일회용법 대상 매장은 500개밖에 안 됩니다. 해당 점주들도 고객의 이탈이라든지 오히려 가격 인상 요인을 볼 수 있다는 착수효과 때문에 기왕 일회용법을 보증공제를 할 거면 활용을 위해서 전체 매장에 같이 참여하자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도 현재 저희와 같이 관련 조례를 재개정해서
제주도 전체는 한번 내년쯤에는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한 이해 절차가 필요할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증금고시 라벨은 그 바코드 안에 여러 가지 의견적 방지 요소들이 있고요. 당초에 설계했을 때 굉장히 기능 요소를 중심으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견적 방지, 그다음에 뭐 중복 반환의 금지 등 이런 것들을 넣다 보니까 매장은 라벨을 주문해서 사서 일일이 컵에 붙여야 되고 이런 좀 부작용 다소 번거로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카페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을 때 개인 카페가 현재처럼 라벨 시스템에 접속해서 라벨을 주문하고 배송받아서 처리할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이어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현금 또는 소비자의 앱으로만 반환이 되는데요. 향후에는 해당 앱에서 직접 커피 음료를 사 먹을 수 있는 직접 결제 시스템이나 티머니,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과 연계하는 방안들도 저희가 기능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의 반환처가 아무래도 현재보다는 좀 더 늦는 것이 소비자의 반환 확률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내 전체 재활용 경험센터에 설치를 하고 문예수리도 설치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계속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고품질 재활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플라스틱컵 재활용 업체에서도 확인을 했고 종이컵 종이 제지사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저희 보증금 배상 컵의 재활용성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별도의 회수 체계를 통해서 해당 제품만 깨끗하게 가기 때문에 유사한 품목보다는 재활용 원료로서의 구매 가격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재활용 품질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생각했던 거는 컵투컵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컵은 다시 플라스틱 컵으로, 종이컵은 다시 종이컵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현실적으로는 관련 규정들에 대한 개정, 시약처 규정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최대한 고품질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이런 보증금들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순환되는 것들을 꼭 만들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발표 계속 이어서 듣겠습니다. 김고은 박사님 화면 공유해 주시고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연구원의 김고은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하셔서 쉽게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건데요. 어쨌든 이 과제는 이제 저희 연구원에 여러 가지 과제 유형이 있는데, 과제 유형 중에 제일 이제 자체 과제 중에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게 하나가 기초 과제고 하나가 정책 과제인데 대부분 저희 연구원이 하는 게 이제 서울시 정책에 관련된 솔루션을 그래도 좀 제안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주로 많이 하고요. 기초 과제가 어떻게 보면 그 정책적 대안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앞단의 어떤 기본적인 자료의 분석이나 조사 연구가 필요할 때 하는 게 기초 과제인데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과제는 이제 그 기초 과제에 해당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책적 대안보다는 고민과 질문이 더 많았기 때문에 아마 교수님도 더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제를 시작하게 된 질문이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 표시한 것처럼 순환 경제도 중요하다고 하고 탄소 중립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두 개를 어떻게 같이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냥 강의적으로 같이 이뤄야 하지라는 표현 말고 그러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두 개를 같이 이룰 건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답이 많이 없지 않은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과제를 시작하게 됐고요. 제일 개인적으로는 탄소중립위원회에 저는 위원은 아니었지만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가 그 시나리오랑 목표를 설정할 때 폐기물 부분의 목표 설정이 되게 단순하게 설정되는 걸 보고 생활 폐기물이 그냥 2018년 기준으로 절반으로 주는 거를 가정하고 거기서 더 절반을 줄여서 목표를 달성하는 걸로 이렇게 잡히는 걸 보고 이게 가능하기나 한 건지 아니면 뭐 하여튼 이런 문제의식이 시작되게 됐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일부의 답은 폐기물 부분 자원순환 순환경제에서 되게 많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엘렌 메가더 재단이라고 하는 EMF에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하려고 해도 에너지 기인은 5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에너지 사용 방식 내지는 에너지를 쓰는 효율의 제고 이런 걸 통해서 줄이거나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은 55%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 45%는 물질의 어떤 사용과 흐름에서 오기 때문에 순환경제랑 탄소 중립을 같이 이뤄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넘어서서 순환경제를 하지 않으면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45%에 해당하는 건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일단은 플라스틱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게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걸 줄이거나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소화하거나 더 많이 자원순환하거나 아니면 물질을 쓰되 온실가스는 거기서 배출되지 않게끔 하는 방식, 세 가지의 그런 방식을 취해야지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그 주요 품목과 순환경제랑 탄소 중립을 같이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이 서울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저는 좀 보고 싶었다는 게 과제의 시작이었고요. 순환경제에 대한 개념은 다 잘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현실적인 질문은 뭐였냐면 맨날 뭘 하면 이거 하면 얼마를 줄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마 그 보증금 센터에서도 이런 거 써서 홍보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원단위는 누가 어떻게 계산하는 거고 누구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되었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 더 있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서울에서 내놓는 폐기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지고 원단위를 제시하고 그 원단위에 맞춰서 실천을 해야지만 서울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좀 살펴보자 하는 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 품목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보다는 오히려 플라스틱의 사용과 배출이 늘어나고 있는 게 되게 걱정거리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를 이렇게 증감을 계산을 해보고 서울 시민 1인당 발생량을 하루에 0.2kg 정도 나오는데 이게 1단위에서 2단위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최근에 증가하고 있고 이게 중량은 되게 작은데 이게 플라스틱이 엄청 부피가 크잖아요. 얘를 부피로 환산해 보면 엄청난 규모의 플라스틱이 하루에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플라스틱이 지금은 재활용 선별장으로 많이 투입이 되고 소각 내리게 되는데 얘의 온실가스 발생량에 대한 기여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의문도 있었어요. 질문 추정이었죠, 한마디로. 플라스틱이 앞으로 어떻게 많이 나올 건가 이건 이제 제가 프로젝션을 해본 건데 지금 최근에 어떤 발생 경향을 놓고 보면 상당히 빨리 증가하게 되면 2030년에는 서울에서 내놓는 생활 폐기물의 거의 40%가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종량제랑 재활용품의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가 엄청나게 되고 그 부피를 감안하면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 수거 차량이라든지 쓰레기 수거함 그리고 그 관련된 인력들이 투입돼야 되고 선별장의 역량도 되게 많이 필요한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서울이 처한 어떤 현실에 대한 걸 저희가 좀 스왓으로 본 건데요. 서울이 자랑할 만한 거는 이제 되게 자원순환 문제에 관심이 많고 열심히 활동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시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고요. 아주 매서운 질책과 민원도 많이 넣으시는 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울은. 그리고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관심도 많고 전국에서 제로웨이스트 매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서울이 지금 최근에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처리 시설이 되게 부족해요. 2026년에 수도권 매립지에 태울 수 있는 폐기물은 직매립하는 게 완전히 금지가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물질 재활용 형태와는 다른 형태의 재활용이나 아니면 에너지 재활용과 같은 형태도 적극적으로 고려가 돼야지만 직매립 금지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거랑 관련된 시설이 되게 작다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수능경제를 옮겨가면서 이게 생산 단계부터 관리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실제로 이 관리 수단을 가진 주체가 다 기업인 거예요. 근데 서울과 같은 광역지자체나 아니면 환경부 이런 그 정부 기관들을 기업과 각종 기관들의 어떤 활동이 끝나는 지점에서만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한계가 있다. 그래서 친환경제 정책을 열심히 하고는 싶지만 그 앞단이 관리가 안 됐을 때 그걸로 인한 오시가스 배출량도 같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한계들도 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보증금 관련된 것도 나왔네요.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열심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먼저 이런 컵 보증금 제도랑 유사한 다회용 컵 시범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국 시행이 아니라 시범 사업으로 일종의 유예가 된 거죠. 그러면서 상당히 이거 관련된 제도를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들어졌어요. 시민들한테 설득하기도 힘들고, 기업 그걸 이제 도움을 줬던 각종 카페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이걸 더 이상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어렵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서 이런 그 예고된 규제가 갑자기 완화되는 조치 같은 것도 최근에 어떤 위협으로 좀 볼만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9년까지 어떻게 계산됐는지 그 프로파일을 보시면 사실 대부분은 매립지에서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한 파란색이 서울이 옛날에 썼던 매립지인 난지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고요. 거기서 서서히 썩는 걸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고 위에 짙은 파란색으로 된 게 지금 서울이 매립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의 서울 부분의 그 매립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고요.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이 소각이고요. 최근 들어서 증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핫폐수 처리고 더 작은 게 거의 안 보이시죠?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해당되는 생물학적 처리입니다. 결국은 서울에서 순환 경제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할 때 최소한 이것만큼은 줄여야 하는 최소한의 성적표가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라고 봤을 때 그 최소한의 성적표인 인벤토리 중에서 제일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결국 우리가 지금 하는 활동으로 줄일 수 있는 거는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양을 줄이는 거라 난지도는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활동으로 줄이는 건 소각으로 인한 걸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던 거는 이제 뭐 순환경제랑 뭐 이 관계를 설정한 건 그냥 넘어갈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좀 정리를 한 건 뭐냐면 아직까지 순환경제 활동과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계관계가 잘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저희가 발견한 거예요. 이게 폐기물 통계고요. 오른쪽이 인벤토리 감축에 관한 그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순환경제 관련된 활동은 폐기물 통계에도 포함이 안 돼 있고 온실가스 인벤토리에도 포함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흘러 들어와서 폐기물이 되지만 폐기물이 되기 전에 어떤 단계에서는 순환경제 활동, 그러니까 재사용을 한다든지 공유 경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폐기물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폐기물로 나오는 양 중에
재활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인벤토리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폐기물이라는 게 100%라고 봤을 때 재활용으로 나오는 분이 더 많아지고 이 시소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매립, 소각, 음식물로 가는 부분이 나머지 재활용으로 가는 분으로 대체가 된다면 이 부분이 더 작아지게 될 거고 이 양이 작아지게 되면 결국은 인벤토리 들어간 온실가스가 같이 감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늘처럼 간접적으로는 재활용이 들어있지만 재활용 단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온실가스 감축량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통계량은 상관없는 핫폐수 부분이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 인벤토리로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계산은 아이러니하게도 서울과 같은 그 도시에서 핫폐수를 고도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에서는 들어오는 유입량에 비해서 하수를 좀 더 잘 처리해서 유입량 대비 누출량 사이에 BOD가 많이 줄면 줄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걸로 계산되는 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핫폐수 처리율이 높을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그 인벤토리 형태여서 이 부분은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핫폐수 처리율을 낮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형성에 있어서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좀 발표했고요. 결국은 어떻게 하면 재활용을 늘리고 매립 소각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할 것인가 이구나라는 걸 발견해냈고 기타 아직까지는 인벤토리에 안 걸리지만 다양한 순환경제 활동을 통해서도 인벤토리는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랑 서울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목표치를 저희가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이거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방식을 이제 장용철 교수님이 그때 정리해 주셨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벤토리라고 하는 건 일종의 가계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가계부는 온실가스 관련된 가계부를 공인하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지침을 마련하는 곳은 IPCC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CC가 이 연도에 낸 지침에 따라서 각 국가나 도시나 이런 데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해서 성적표를, 가계부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은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활동 중에서 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에서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가 나오는가 위주로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재료가 만들어지는 것부터 해서 재료가 소비되고 다시 사용되는 이 전 흐름,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전과정 평가, 생애 주기 평가라고 하는 LCA적인 관점으로 온실가스를 보는 거는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아니라 미국의 환경청에서 만들어 놓은 웜이라든지 아니면 캐나다나 이런 데서 만들고 있는 ECC라고 하는 그런 아주 별도의 툴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산업기술원의 그 탄소 성적 표시 배수라는 거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더 다르게 설정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성적표는 요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로 하는 이 밑단이 더 정석이고 더 많은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내용을 다 포괄하는 것까지 가기에는 아직 어려우니까 이게 이상적인 거라면 그 중에서 마지막에 폐기물이 나와서 처리되는 단계에 대한 것만 온실가스를 잡는 게 이 IPCC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대장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좀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ESG 관련 관심이 엄청 많아지면서 민간 부분의 ESG 보고서나 공시에 스코프 3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코프 3라는 거는 실제로 그 회사가 배출하는 어떤 온실가스 배출량만 관련된 게 아니라 그 회사의 납품하는 업체 아니면 그 회사의 인력을 주는 업체라는 그런 파트너십에 있는 거래업체의 어떤 활동까지를 포괄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윗단에 있는 LCA적인 관점들이 좀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IPCC 기준의 인벤토리가 아니라 LCA 같은 측면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관리하는 툴이 더 확대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시민들은 내가 하는 활동이 자원순환에도 기여하고 오시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는 걸 알고 싶어 하세요. 근데 제대로 갔는지 알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런 걸 알려줄 수 있는 툴이 지금까지는 명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넓혀서 볼 필요는 정말 충분히 있다. 아직까지는 한계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와 관련된 각종 데이터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원단위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곳은 이제 환경공단이라는 곳인데요. 환경공단에서 이렇게 폐기물 관련된 원단위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되게 단순하게 계산이 된 거더라고요. 지금 내용을 뜯어보니까. 그리고 전국 평균 이런 걸 이용해서 된 거라서 조금 저희 과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KTO 환경 성적 표식에서도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kg의 혼합 플라스틱이 재활용될 때는 탄소를 요만큼 내놓는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해놓으신 건데, 이것도 다 엄청난 가정이 들어있는 수치다. 보시면 되고, 해외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제가 이런 걸 하게 된 게 서울시가 제로 웨이스트 매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가 예산, 그러니까 이런 공공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얼마만큼 폐기물 문제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지 그걸 계산을 하고 싶어서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서울시 인벤토리로는 계산이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활동을 했고, 얼마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배달 어플에서 다회용기 주문을 하고 있고요. 이게 작년에 시작돼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올해 급속도로 요기요라든지 쿠팡이츠 이런 데 해서 되게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여도 많이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달에 한쪽 면만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인벤토리 기반으로 용량만 보고 있는 거고 이 면은 아직까지는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봤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양은 많이 줄었어요. 매립지로 가는 많은 양이 줄었는데 매립지에서 여전히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폐기물 양보다는 개수를 더 높은 값을 써서 이렇게 많은 양이 계산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오히려 쓰레기 양이 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소각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걸로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지금 소각장을 한 기 더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설치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도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자세한 걸 많이 추진해가지고 안 보이는데 여기에도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숫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표는 제가 이제 보고서, 연구원 홈페이지에 보고서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서울시 발 폐기물과 서울에서 소각되는 서울시 발 폐기물 중에서 1kg에 들어갔을 때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주요 문제가 되는 성상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더니 내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내립이 되어 있는 아이들 중에 목재로라든지 혼합건설 폐기물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각에서 한 1kg이 들어갔을 때 온실가스를 압도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아이는 플라스틱이었습니다. 그러면 플라스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도 많이 하고 발생도 많고 처리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은 아이니까 얘는 되도록이면 재활용으로 다 뽑아내고 수박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플라스틱은 매립지로 가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0입니다. 썩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각에서는 플라스틱을 뽑아내고 매립에서는 목재료랑 혼합건설 폐기물류 슬러지를 뽑아낼 필요가 있고 그걸 뽑아냈을 때 시나리오 1, 2, 3, 1, 2, 3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 충분히 그것들만 잘 타겟을 해도 생태 가연, 종이, 목재 이런 것들만 잘 타겟팅을 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잘 줄어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류를 소각장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 하고 있는 제로마트, 제로웨스트 매장, 다회용 컵 사업, 다회 용기 사업 등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서울시 인벤토리에서 계산된 그 원단위로 보게 되면 50번 재사용되고 300번 재사용될 경우에는 충분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렇게 마이너스 효과가 큰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 다회용기 플라스틱, 다회용 컵, 다회용기는 스테인리스를 씁니다만 다회용 컵을 플라스틱을 쓴다고 많이 비판을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촉촉한 플라스틱 컵을 50회 사회 재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소각장에서 처리 부하를 줄여서 결국은 소각장의 용량이 넘쳐서 매립지로 가는 양까지도 같이 줄일 수 있는 일거양득인 효과가 있다라고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 통제도 안 들어가고 온실가스 인벤토리도 안 들어가는 제로마켓이라고 하는 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 활동이 좀 더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재활용, 소각 매립에서도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되게 매장의 수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매장 수가 작은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 낸다면 온실가스와 폐기물 부분에도 충분히 줄일 수 있고 원단위 측면에서도 다회용 컵 4번 쓴 만큼의 효과가 있다. 킬로그램당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원단위를 이제 올해부터 온실가스 정보센터가 각 지역별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계산해서 제안을 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만의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별도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지역 특성에 맞게 별도로 구축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기초지자체부터 광역지자체가 모두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해서 그 목표를 감축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텐데요. 그랬을 때 서울의 이런 사례가 주는 얘기는 뭐냐? 온실가스 인벤토리 안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생산과 배출량을 잡아내서 그것부터 줄여나가는 정책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인벤토리 밖에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순환경제적인 측면이나 스콥3적인 측면에서 확대 가능성이 있는 아까 제로웨이스트 매장 같은 측면에서는 충분히 별도로 관리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그 정보를 시민들에게 같이 제공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연구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짧게 축약하느라고 많이 빠뜨리긴 했습니다만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 발표가 끝났는데요. 지금 잠시 한 5분만 쉬고, 네, 5분, 7분 정도 쉬고, 5시 5분에 네, 토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박사님. 알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예,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 오셨죠? 이제 지금부터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두 분의 발표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일단 그 세 분이 토론자가 있고 그 다음에 토론자분들의 간략한 5분 정도 간략하게 토론 말씀을 좀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참여하신 분들이 또 혹시 궁금한 질문이나 또 혹시 질의를 또 플로어에서 또 온라인으로 좀 받고 혹시 또 채팅에 궁금한 사항들을 채팅에 좀 올려주시면은 윤 팀장님께서 그거를 좀 요약해서 그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세 분인데 이샘 박사님, 우리 충남연구원의 이샘 박사님이 또 순환경제 부분들 충남 지역을 좀 하고 있어서 잠깐 토론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은영상점 우리 대전의 제로 웨이스트 샵에서 조미림 대표님 한 5분 정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자원순환과의 대전시의 남태경 팀장님의 토론을 잠깐 대전시의 뭐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가 또 순환경제 관련돼서 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토론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이샘 박사님 간략하게 한번 토론해 주시죠. 5분 이내로. 예.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의 이샘입니다. 이제 먼저 토론할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세종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사실 자원순환 보증금 제도 관련해서 사실 관심도 있었고, 사실 궁금한 점도 있었는데, 이 내용을 또 오늘 발표해 주셔서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연구를 좀 하면서 사실 자원순환 분야 데이터가 사실 많지 않고, 사실 산정 방법에 있어서도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제 서울시의 예시를 좀 같이 들으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좀 이해가 좀 쉽고 좀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부분이 사실은 앞부분에 사실 충남도는 뭐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달에 이제 일회용품 없는 이제 공공기관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좀 선언하고 나서 이제 뭐 회의나 아니면 행사 장소에 이제 일회용품을 반입이나 아니면 또 휴대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좀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이제 점차 이제 15기 시군으로 좀 그 다용품 사용을 좀 의무화하는 것을 좀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회용 컵 보증제 관련해서 이제 충남형 다회용 선순환 모델 구축 사업 뭐 용역을 하고 있고 거기 안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천안시와 아산시가 선정이 돼서 카페 내에서 이제 다회용 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용하는 이제 사업을 이제 시행한 바 있고요. 이제 올해 내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그렇긴 한데 아직 뭐 아이폰에서는 다운받을 수 없는데 컵 이슈라고 해서 홀더나 아니면 그 앱을 사용해서 이제 보증제도에 보증금을 좀 반환하는 그런 참여 확대 이제 방안을 좀 마련하고 있고요. 이전에 사실 2020년 말 2021년부터는 이제 충남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에서 이제 일회용품 대신 이제 다용 참기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구축되었던 이제 세척이나 아니면 이제 대여 서비스를 이제 충남 광역 자활센터가 하고 있어서 그와 연관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충남 도청 안에서 이제 그 도시락 배달을 주변에 이제 식당이랑 연계해서 좀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플라스틱 관련해서 어떤 연구가 필요하겠냐, 어떤 정책이 필요하겠냐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이제 지 자체나 아니면 지역의 특징을 좀 많이 반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왜냐하면 사실 지리학적, 지정학적 특징이나 아니면 이제 환경적 여건이 다 지자체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반영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토론회에서 좀 밝힌 바 있습니다만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이거거든요. 이제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이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농업과 관련돼서 이제 플라스틱 생산이나 뭐 유통이나 재활용 단계에서의 감축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농산품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그 전에 연구를 이제 방울토마토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농식품 관련해서 이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 생산량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을 이제 실제로 공공기관에만 납품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이제 매대에 그냥 설치를 해서 그 소비를 좀 확산시키는 노력을 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과 연관돼서 중요한 부분이 사실 지자체 내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서울시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온실가스 사실 뭐 배출량 큰 것은 이제 줄이는 것이 먼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좀 세분화시켜서 주체나 아니면 산업별이나 아니면 좀 단계별로 좀 구체화시키면 어떨까 그 안에서 줄일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게 단순한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신 자원순환 보증금제도 관련해서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세종시에 사니까 사실 이제 자주 카페에 저는 가는 편인데 최근에 겪은 일이 뭐냐면 이제 컵을 이제
포장 테이크아웃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반환하러 갔는데 그 기기가 이제 간이 회수기가 고장났어요. 오류가 났어요. 근데 이제 하시는 분이 이제 아르바이트생이어서 그걸 어떻게 작동시키는지도 모르고 회수를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아 그러면 그거를 그냥 우선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좀 그냥 어차피 또 테이크아웃을 할 거니까 그거 보증금 제도 안 하고 그냥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줘서 약간 뭔가 조금 좀 더 좀 편리한 방법이 있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이게 사실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뭐 스타벅스는 되게 활성화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 작은 카페 같은 경우나 아니면 같은 이름 갖고 있어도 사실 뭐 환경부나 아니면 국토부 그 근처에 있는 부처 근처에 있는 카페는 더 활성화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외에 좀 먼 지역에서는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플라스틱 안에서 위에 이제 라벨지를 붙이는데 사실은 플라스틱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라벨지도 사실 떼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붙이고 떼는 작업을 이중으로 하고, 그걸 또 회수하는 단계에서 또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고민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앞서서 이제 김군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자료 보면서 저는 좀 느꼈던 것이 이제 데이터 확보가 쉽지가 않다라는 게 좀 큰 문제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이제 제가 이제 폐기량을 좀 조사하고 뭐 이런 거 많이 이렇게 문의를 좀 드렸었을 때 이런 거는 쓰레기 양을 적거나 이거를 최적화시킨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다. 그리고 내게서는 도와드릴 수 없는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맥에서도 도울 수 없다는데 네, 맥에서도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도울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사실은 이 충남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좀 고령화된 부분도 많이 계신데 사실 그걸 이렇게 같이 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쉽지가 않고 그게 사실은 뭐 보조금의 수단으로 돈이 돼야 이제 뭔가 좀 체계적으로 될 텐데 사실 그게 투자가 된다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에 대한 좀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좀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충남의 여러 플라스틱 관련된 여러 지금 현재 노력들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15개 지자체 충남이 갖고 있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 이제 농업과 관련된 연계한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또 경험도 말씀을 해주시면서 조금 더 여러 이제 시행하면서 또 이런 부작용 같은 거라든가 또 어려움 같은 것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또 기초 자료 확보 이런 것들도 지적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혹시 또 다른 뭐가 없으면은 우리 또 은영상점의 조미림 대표님 한 짧게 또 토론 한 5분 정도 가능한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저희는 대전 유성구에 그 플라스틱을 사용을 일단 줄이면서 또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재 이제 제품을 이제 활성화하는 거, 그리고 제품의 사용 수명을 오랫동안 좀 늘려나갈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이제 제로 웨이스트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 분의 유익한 주제 발표 잘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회용 컵 보증제와 이제 다회용 컵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야기와 고민을 이제 나누고 싶은데요. 컵 회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이제 뭐 보증금 제도, 뭐 무인 회수기를 개발하고 설치하고, 뭐 이를 위반하는 이제 사람들을 살피기 위한 뭐 보상금 제도 등 이렇게 이제 다양한 노력과 진행 사항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일회용 그 컵 보증금 반환율이 뭐 50% 이상 된다고 이제 이야기해 주셔서 이게 이제 잘 정착이 돼서 타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추가적인 고민은 일회용기와 약간 다회용기에 대한 기준에 대한 모호성이 있는 것 같아 이걸 같이 이제 논의해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요즘에 이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카페 중에, 어, 이제 여러 군데 많이 생겼는데, 그 내부 이용 고객은 좀 물론이고, 테이크아웃 고객들한테도 다회용 컵을 기본으로 이제 제공하는 카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 이렇게 치면 나오더라고요. 리유저블 컵 제공 카페 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약간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다회용 컵이라는 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텀블러나 뭐 이렇게 뜨거운 거나 뭐 차가운 것들을 보온하는 그런 약간 높은 강도를 가진 그 텀블러가 아닌 그 기존에 뭐 저희가 사용하는 페트에서 조금 더 강도가 올라간 두께를 이제 조금 더 강화한 것 같아요. 이제 강화하고 페트 재질 대신에 PP 재질을 이제 사용해서 페트는 뜨거운 걸 넣으면 이렇게 쭈그러들잖아요. 근데 이제 PP를 사용해서 아이스나 뭐 핫 둘 다 이제 사용 가능한 그런 컵으로 다회용 컵이다. 이제 우리 카페에서는 다회용 컵을 이제 제공해 드립니다. 라고 이제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 그 카페를 이제 접했을 때는, 이제 일회용기를 제공하지 않고, 다회용기를 아예 처음부터 지급을 하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저 역시도 그 카페에 가서 이제 컵을 이제 가져와서 여러 번 사용하고 이제 했고, 주변에서도 뭐 정말 좋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해주셔서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용을 하면 할수록 약간 이제 의문이 되는 지점들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아마 이제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저처럼 아니면 저의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처럼 리유저블 컵이라는, 다회용 컵이라는 이름에 맞게 제공되는 용기를 뭐 이제 직접 세척하고 여러 번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한 번, 이제 다회용기라고 이름이 되어 있지만 한 번만 사용하고 이제 버리는 경우도 제가 적잖이 이제 볼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전역에 팝업 스토어로 한 3달간 운영 상점이나 이제 지역에 있는 그 친환경 작가님들의 이제 작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그때 그곳에 이렇게 리유저블 컵을 이제 제공하는 카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들고 다니시는 걸 봤는데, 이제 거기 바로 앞에 이제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일회용으로 버리는 분들을 이제 굉장히 제가 많이 이제 보면서, 이게, 저도 뭐 엄청난 막 연구를 하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많이 이제 보는 기사나 이제 뭐 자료들에서 최소 뭐 플라스틱 컵이나 뭐 이런 것들이 50회 이상, 아까 이제 4회 정도 이상이어도 의미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지만, 50회 이상 뭐 정도 사용을 해야 약간 그래도 환경에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뭐 도움까지는 아니어도 의미가 있다 이런 연구들을 많이 보았었는데, 이렇게 다회용기라고 이제 불릴 수 있는 제품들을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간 다회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무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심지어 저희가 이제 은영 상점이라는 제로 웨이스트 샵을 운영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프레셔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이제 시민들이 함께 모은 플라스틱 이제 자원으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자원순환 운동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리유저블 컵이 저희가 작은 플라스틱만 모으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것들 가끔 보내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이제 이 컵들이 그 종종 많이 이제 들어오는 것들을 사실 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 그런 것들 이제 보여주시면, 저도 이게 재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재활용하기 좀 아깝다.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아마 그 해피해빗이라고 아까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하는 그 컵 재질과 비슷한 재질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1월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카페 내부에서 이제 일회용 컵이나 뭐 종이컵 뭐 이제 그런 일회용을 많이 그러니까 사용이 금지가 되어서 이제 내부에서 이제 보통은 큰 그 튼튼한 그 투명으로 된 다용 컵을 사용을 하고, 테이크아웃 시에만 이제 일회용 컵을 제공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이제 익숙해져 오실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기본으로 다회용 컵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제 제가 살펴보니까 내부든 외부든 이제 같은 컵을 사용하시는 이제
쉽게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종종 이런 것도 많이 사실 찾아봤어요. 저도 이제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라 이제 다른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 다회용 컵은 일회용 그 규제에서 이제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받고, 사실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뭐랄까 피해가는 그런 느낌으로도 이제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 느낌이 좀 보여서 마음이 좀 안 좋았던 경우도 있고, 어, 어쨌든 이제 법에서 그 규정한 인쇄 그 금지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사실 이거는 이제 다회용 컵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서 뭐 이제 프린트를 화려하게 해서 예쁜 다회용 컵을 제공하는 이제 카페다라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사실을 많이 이제 볼 수 있어서 좀 그런 다양한 이제 뭐랄까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보통의 상식과 이제 활용에 있어서 이제 다회용 컵은 카페 내부에서 이제 다회용 컵을 이제 만약에 놓고 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제 다시 세척해서 이제 재사용하는 거를 이제 다회용 컵이라고 저는 또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많이 카페를 가보고 한번 문의를 드려봤어요. 제가 이 다회용 컵을 이제 제공을 받아서 음료를 마셨는데 이걸 놓고 가시면 이 내부에서 다시 혹시 재활용하셔가지고 제공을 하시냐? 그랬더니 그거 금지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다회용 컵일까라는 이제 생각도 많이 의문이 들었고, 네, 오늘도 사실은 어떤 카페에 가서 이렇게 제가 이거 놓고 가면 다시 써서 이제 제공을 하시냐? 그랬더니 좀 어렵다고 이제 얘기를 또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다회용 컵으로 이렇게 제공되는 게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에서도 약간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그 사업자분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이마트나 뭐 다이소나 뭐 이렇게 상호를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편하게 우리가 위생 그 플라스틱 뭐 이제 용기 같은 것들을 구입할 때 자세히 사실 조금 들여다보면 그릇에 다회용 플라스틱 위생컵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항상 보면서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치, 이거를 사실은 여기서 다회용이라고 판매를 하긴 하지만 우리는 일회용으로 많이 써고 이제 버리는 것들 이제 많이 보고, 이제 그런 제품들을 보면서 약간 다회용과 일회용의 이제 혼란이 많이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단순히 약간 뭐 몇 번 정도 한 두세 번 정도 뭐 더 사용을 만약에 하신다면 하실 텐데, 이제 그거를 다회용이라고 이제 불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어떤 제품이 일회용인지 뭐 텀블러가 일회용인지 다회용인지 뭐 약간 뭐 그런 일회용과 다회용에 대한 이제 정의나 시민들에 대한 인식 변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같이 공유드리고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 요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저기 발제하시는 우리 노영 소장님, 또 우리 서울시에 또 우리 여러 제로 웨이스트 탑이 있는데, 김고은 박사님, 요 지금 다회용 컵에 대한 지금 실제 매장 밖으로 나가서 다회용이 또 일회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문제 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의 이슈에 대해서 조금 뭐 답변이라면 답변 내지는 뭐그 토의가 가능한가요? 우리 노은영 소장님이나 아니면 김고은 박사님?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사항 관련해서요. 그 일회용 컵을 보존 문제는 사실은 일회용 컵의 감축이 정책 목표는 아닙니다. 프라이머리 컵은 키핑 더 밸류 오브 플라스틱이죠. 순환해서 쓰자는 거고, 불가피하게 사용한 플라스틱은 다시 모아서 재활용하자라는 그런 규제 제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용 컵과 텀블러, 다회용 컵의 애매모호한 경계선상에서 있는 경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일종의 이베이징 오브 레귤레이션, 규제 회피를 하기 위한 거고 그린워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회용컵 보증금 대상 매장에서 다양한 컵을 저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는 다회용 컵을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조항들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해당 매장에서 회수나 세척 체계를 직접 운영하거나 회수 세척 체계를 대행해서 해당 매장에서 판매한 다회용 컵을 회수 세척한 후에 다시 고객에게 제공해서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야 우리는 다회용 컵으로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좀 더 두꺼운 PP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100원 주고 팔겠다라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저희 다 일회용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회용컵을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적어도 일회용컵 보증금 대상 매장들에게서는 그런 그린워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김고은 박사님 혹시 더 부연 설명하거나 뭐 서울시에서 이런 제로 웨이스트 매장들이 많으니까 혹시 또 보완하거나 말씀드릴 내용이 있나요? 없으면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뭐 설명을 안 드렸지만 한 가지로 해결되는 건 없다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의 소비 행태는 너무나 다양하고 제로 웨이스트를 되게 강하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과 최소한의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부터 이렇게 중간 단계까지 전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가가 컵 보증 제도라든지 일회용컵 사용 금지라고 하는 그런 규제나 보증금 제도를 통해서 그 선을 정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근데 그 선을 정해주는 역할에서 자꾸 이제 후퇴하거나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하는 그 문제에서 지금 사실은 다회용컵 사용이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어떻게 보면 제로 웨이스트의 그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기보다는 그 중간 수준 내지는 어쨌든 소비를 계속하는 입장의 어떤 제도거든요. 그래서 쓰되 재활용이 되게 한다거나 재사용이 되게 하는 높은 수준보다는 좀 더 사용자 친화적인 소비는 하되 기여할 수 있는 소비를 하게끔 하는 제도인데 그 제도가 제로 웨이스트의 되게 최정점에 있는 활동으로 기록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판받는 건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한 제도를 같이 해나가야지만 제로 웨이스트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최소한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근데 할 수 있지만 얘는 약한 거고 좀 더 강한 거는 이게 있다라는 선택지에 대한 우선순위나 그 역할 분담이나 이렇게 교통 정리가 좀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회용컵 사업이나 다회용기 사업이 마치 제로 웨이스트의 어떤 대표 사업처럼 돼서 엄청나게 비판도 많이 받고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주신 입장 중에 물론 맞죠. 다회용의 이름으로 태어났지만 한 번 사용하면 괜히 일회용이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법으로 규정한 일회용 품은 아닌 거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안 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에 대한 걸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업의 한계에 대한 건 명확하게 하되 처음부터 원칙을 좀 잘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예, 감사합니다. 대전시의 우리 또 발표를 남태경 우리 오래요, 오라고. 네, 안녕하세요. 예, 대전시청 자원순환과 재활용팀장 남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포럼을 개최해 주신 그 장용철 센터장님하고 그리고 오늘 그 주제 발표를 두 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자원순환 보증금 제도 운영에 대해서 노우영 소장님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일회용컵 보증금 대상이 한 800개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커피점이라든지 절가점, 패스트푸드점이 이렇게 지금 해당이 되고 그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도 그 올해 3월부터 이제 업무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 제주도하고 세종시에서 실시하는 그 지금 일회용컵 보증제
그 시행하는 걸 현장을 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부에서 지난주 월요일 날에는 그 일회용품 줄이기 추진에 대해서 그 환경부에서 그 시도를 포함해 가지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좀 수렴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소 중립 순환경제 연계해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김고은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대전시에서도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금년 말까지 그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제가 이제 그 사실 이 포럼을 이렇게 하면서 그 21년도 그 4월 달에 비대면으로 탈플라스틱 전환 포럼 그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한 10가지를 제안을 대전시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지역 축제를 그 플라스틱이 없는 지역 축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일회용 기가 없는 그런 장례식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포장지 없는 가게라든지 그리고 교육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탈플라스틱 동맹을 한번 좀 맺어보자고까지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올해 지금 진행 중인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시에서 그 재활용 분리 배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그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작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 관내에 77대를 지금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890만 개 그 투명 페트병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구의 경우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종량제 봉투 교환 사업을 추진 중인데 올해 12만 개의 투명 페트병을 회수했고, 그리고 5리터 종량제 봉투로 7,600장을 교환해 주었습니다. 그 종이팩 그 별도 분리 배출을 위해서 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화장지로 교환해 주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원순환 보증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빈 용기 회수기를 주택가 그 일반 매장 이외에 별도로 유성구에 있는 롯데마트 대덕점에서 무인 회수기 2대를 설치했고, 중구 산성동 우성아파트 인근에 반환 수집소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그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 처리기 300대를 지원을 했고, 폐 가전 등 재활용품 배출함 368대를 주택가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 취약계층으로서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재활용품 개인 수집인 355명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내로 그 안전 물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그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 서구 소재의 그 영화관 1개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음료 구입 시 일회용품 컵 대신에 다용 컵으로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이 사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대규모 지역 축제장과 카페, 장례식장 등을 대상으로 다용 용기 지원 사업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에서는 일회용품 그 줄이기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대전 시민 소통의 장인 대전 시소를 통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동참 서약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그 대전역과 충남도청 사이에서 개최되는 영시축제에서는 일회용품 줄이기 이벤트를 시행하는데, 일회용품 감량 포토존을 운영하고 일회용품 시민 제안, 나 먼저, 미 퍼스트 캠페인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작년 11월부터 음식점, 카페, 종합 소매점 등에 대해서 일회용품 그 사용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1년간 그 과태료 부과 등 그 행정 처분이 유예되면서 일부 사업장과 시민들의 그 참여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일회용품을 줄여 자원 재활용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응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저도 이제 조미림 대표님 은영상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호응 가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는 이게 다양한 그런 어떤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데는 담당자도 바로 응대하기가 어렵고, 조금 그런 세부적인 어떤 지침이라든지 어떤 매뉴얼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환경부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련을 해줄 것을 요구했고요. 참고적으로 앞으로 지금 자원순환 보증금 관련도 그렇고 탄소 중립 이제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오늘 좋은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 배달 앱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키오스크 같은 경우를 우리가 지금 음식점 같은 데나 카페 같은 데서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무조건 배달 앱 같은 경우를 하면 일회용품을 무조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가이드라인을 지금 마련해서 이제 그렇게 좀 배포를 할 계획이 있고, 그리고 50실 이상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하는 거를 품목이라든지 준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3월에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었는데, 세부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개정 마련 중에 있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남 팀장님, 또 대전시의 여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과 앞으로의 계획들을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윤현명 팀장님, 혹시 채팅방에 혹시 질문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두 가지만 하고, 지금 뭐 38분이어서 한 2, 3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노영 소장님, 우리 이제 한 2년 뒤에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일회용 보증금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지금 곳곳에서 왜 대전하고 세종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세종하고 제주도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국적인 시행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또 왜 전국 시행을 대전시도 뭐 당장 내년부터 하면 안 되냐, 충남도 여기 15개 시군 바로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이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한 답변이 짧게 가능한가요? 사실은 교수님이 이유를 알고 계신데 답변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제주와 세종에서 3년 정도를 먼저 해보고 평가를 해서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확대 시점이 25년 12월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에 결정이 돼야 됩니다.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건데 상당히 국민 대부분이 포함되는 규제였고, 또 당시 코로나 상황, 또 커피숍이라는 게 굉장히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단은 선도 지역을 해보는 걸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고은 박사님, 제가 서울시 통계 자료들 보니까, 폐기물 관련된 통계 보니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많아요. 물론 남 걱정할 일이 아니지만은 저도 대전 걱정을 많이 하긴 해야 되는데, 서울 보니까 이제 26년 당장 직매립 금지가 이제 이미 환경부에서 공布했기 때문에 26년 되면 직매립 금지 할 텐데, 그러면은 소각장을 빨리 또 추가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또 소각장 많이 하면 많이 태우겠다는 건데, 저는 그거 정책보다는 우리 김건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플라스틱을 줄여나가고 좀 전처리 선별 시설들을 미리미리 좀 권역별로 해가지고 몇 군데를 설치한 다음에
최대한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줄여 나갈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고, 또 소각 시설이 있을 때 플라스틱의 유입량을 줄여 나가야 온실가스의 대응도 가능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혹시 또 답변이 가능한가요? 일단 이 기초과제 관련돼서는 소각장을 늘리더라도 소각장에서 플라스틱류를 이제 전처리 시설 같은 걸 도입해서 별도로 뽑아내서 열분해나 다른 재활용 시설로 보내는 노력을 해야지만 예, 10% 이상의 감량이 돼야지만 예, 소각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예. 계산한 결과였기 때문에 예, 그거는 도입이 돼야 되는 거고요. 소각장을 확충한다 하더라고요. 예, 예. 서울시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들어가 있는 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음, 실제로 서울시 인벤토리상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는 기여보다, 왜냐하면 전체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폐기물이 6%밖에 안 되고 그 안에 소각이 20%이기 때문에 사실 전체 양에 비하면 되게 양이 작아서, 그렇지만 오히려 매립으로 가는 부하 때문에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매립장과 소각장 모두에 그 반입량 총량제도 하고 있습니다. 목표 할당해가지고 2026년 예, 목표치까지 해서 매년 할당제 관리하고, 거기 관련돼서 수수료 올리거나, 그래서 이제 지자체가, 자치구가 예산을 들여서 민간 소각장을 활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져서요. 그건 사실 예, 온실가스 주량 측면은 별로 안 좋죠. 예, 그렇지만 인공소각장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올해 하고 있는 과제 관련돼서 이제 교수님이 또 써주시겠지만, 서울이 4개 정유회사랑 시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플라스틱류, 주로 폐비닐류죠. 폐비닐류, 종량제 봉투에 오염된 거 넣으라고 하는 그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던 거랑, 분리배출 재활용으로 나오지만 사실상 선별장에 가더라도 그 고용연료로 되는 잔재물에 다시 포함되는 비닐류, 오염된 경량 플라스틱류를 물질 재활용이 아닌 열분해 화학적 재활용으로 뽑아내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시범 사업을 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전체로 확대할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계산한 거에 의하면 서울에서 발생하는 폐합성 수질을 종량제 분리배출 다 포함해서 그 중에 최대 40%까지는 부하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걸로 봐지는데, 그 중에 10%라도 받아주게 되면 소각량이나 이런 쪽에서의 부하는 상당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걸 위한 별도 분리배출 봉투 같은 걸 지금 관악구에서 하고 있는 봉투를 활용해서 확대 적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플라스틱을 5가지 종류로 재활용 도움센터에서 받아서 거기서 선별장을 보내지 않고 바로 매각하는 걸 올해 초부터 하고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움센터를 설치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다른 단계로 별도 분리수거해서 선별장에서 선별 라인을 태우지 않고 바로 그 뒷단에서 베일화해서 화학적 처리 시설로 옮기는 방안이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 지금 예, 학생 한 명이 채팅에 예, 질문 예, 하나 했는데요. 그 네네, 회수동 컵에 대해서 재활용 비율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요. 자료에는 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한 90% 이상 재활용을 제시해 주셨는데, 종이컵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종이컵하고 플라스틱하고 재활용 비율하고 잔재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컵 보증금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이물질이라든가 수율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 혹시 노영 소장님 짧게 네. 답변이 가능한가요? 짧게. 예, 예, 자료에 있는 것처럼 페트컵의 경우에는 약 92% 정도. 92%.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일회용컵은 뚜껑, 빨대, 홀더 등이 전혀 없으니까 컵 본체가 가기 때문에 예, 그 이물질로 나온 8% 정도는 보증금 표시 아래, 네,
불구하고 일부 타재재, 기타 불순물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종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율이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저희가 화장지를 만들었지만 그 화장지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들어간 폐지들이 있습니다. 인쇄 한 7, 80% 들어갔고요. 우유팩, 저희 종이컵, 예, 낭질의 재활용 화장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종이컵은 10%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종이는 수율을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이 거기 닿아서 해리 광정을 고치기 때문에 사실 그 뭐 많이 그 이물질로 해서 폐기되는 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간이 조금 너무 한 15분 정도 늦었습니다. 두 분 제주도에서 서울에서 감사드리고요. 대전에서 모여서 우리 사실 코비드 겪으면서 좀 이제 우리가 일회용 소비도 굉장히 늘어나고 편리해지고 막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사실은 줄여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여러분 다른 나라들이 이 대도시 이런데 뭐 덴마크의 코펜하겐이나 뭐 네덜란드의 이런 도시들 이런 데 보면은 상당히 순환 경제에 대한 도시 중심으로 여러 한 뭐 어떤 도시는 한 100개 프로젝트, 한 50개 프로젝트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번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우리가 서울시 또 대전 뭐 충남 곳곳에서 우리가 이런 이제 포장재나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서 탄소 중립에 실현할 수 있는 오늘 좋은 인사이트와 발표와 또 토론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운 여름 건강히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분들 세 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